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거는 뭔지 아시죠? 얘는 이제 그 복도체가 4개짜리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4개 도체가 있고, 요게 이제 스페이서죠. 보입니까? 스페이서? 요 밑에도 스페이서가 있죠. 위에 스페이서 있고, 다음에 요 밑에도 스페이서가 있죠. 여기도 스페이서가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4개의 도체가 하나의 도체로, 하나의 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 복도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그걸 자주 물어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선로정수에 대한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크게 이 식에 대한 의미, 이 식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는 선로정수와 코로나 부분에서 별도로 또 배워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인덕턴스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복도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반지름이거든요. 로그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L 값은 결국 비례한다. 로그의 반지름에 대한 이 등가성간거리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고 얘가 L값이 얘가 늘어나면 L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얘가 늘어나니까 복도체로 하면 등가 반지름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막 반비례하잖아요. 요거는 또 요거는 C 값은 이렇게 되죠. 반비례하잖아요. 로그에다가 R-분의 D. 그러니까 요게 얘가 커지면 작아져서 다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로의 정전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인덕턴스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요 두 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선로에서는 L 값이 커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송전선로를 운영하면서 역류를 좋게 만든다든지 지금처럼 코로나를 방지한다든지 안정도를 높인다.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계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전선로에서 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결정된다. 그 한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력을 안정하게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정도다라고 한다면 그 안정도도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차후의 얘기고 이런 그런 능력,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한계 전력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한계 전력이 X값에 의해서, L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L이 커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즉 X가 커서 좋은 경우는 없다. 그러면 단도체하고 복도체 중에 비싼 게 뭐냐? 복도체예요. 근데 비싸게 해가지고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건 그냥 기억할 수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비싼 돈 들였는데 막 안정도가 나빠지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L이 작아진다, C가 증가한다라는 개념 기억해야 되고 또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진다. 주된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죠.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증가한다. 송전 용량의 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봐야 되는 식인데 X분의 VS, VR, 사인 델타라고 하는 이 식이거든요. 이 식에 의해서도 보면 X하고도 반비례하니까 얘가 줄어들거든요. 복도체로 쓰면 얘가 늘어나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도체가 4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렬이죠. 병렬로 연결하면 L은 어떻게 돼요? 네? L은 병렬로 연결하면 L은 감소하죠. L 감소. C는 어떻게 돼요? 병렬로 연결하면 더하기 되죠? C 증가. 그렇게 생각해도 뭐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L은 병렬, 이 얘네들은 병렬 연결이니까 병렬 연결된 것은 L은 감소, C는 증가.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이 안정도를 결정하는 식인데 얘가 크면 클수록 안정도가 높아져요.
안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안정도도 증대된다. 이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도체에 대한 특징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복도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복도체에 대한 특징에 관한 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복도체의 특징이에요. 요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복도체 방식이 가장 적당한 송전선로는 전압이 높을수록 좋다. 이 저압, 고압, 특별고압, 초고압. 그러니까 특별고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초고압이라 그래요. 그리고 초고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초초고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러한 곳에서 적당하게 된다. 그리고 복도체를 쓰게 되면은 인덕턴스 감소하고 정전 용량 증가되고 송전 용량이 증가되고 안정도가 증진된다. 좋아지는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그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복도체에서 전선 두 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전선이 서로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어서, 간격이란 말 자체가 스페이서죠. 스페이서. 간격의 뜻이 스페이서가 그런 간격을 두게 되는 거죠. 스페이서를 두어서 간격을 유지한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는 자, 3, 4호 송전선로인데 복도체를 쓰면은 단도체에 비해서 같은 단면적을 쓰는 단도체에 비해서 어떠한가? 인덕턴스 감소하고 정전 용량 증가한다.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이 공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이 공식은 나중에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한 식을 배워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보면 이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선은 이렇게 단도체 방식이 있고 복도체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무슨 방식을 쓴다? 무슨 방식을 쓴다? 복도체 방식을 쓰죠. 그럼 굵기는 어떤 정도의 굵기로 전선을 결정해야 되느냐? 전선의 굵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가? 허용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고 기계적 강도는 어떻게 되고 부식성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합니다. 이런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법칙을 켈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켈빈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선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건설 당시에 구입한 전선 비용이 있습니다. 전선 비용. 건설 구입 당시 건설 시에 구입한 그 전선의 값, 그 값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값에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거예요.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1년간의 경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요 경비가 전선로 건설 후에, 얘는 이제 건설 시가 되는 거죠. 건설 시에 구입한 전선 1m의 가격과 이자와 감가상각비가 그게 1년 동안 그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전선로 건설 후에 전선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될 때 전선 1m당 전력 손실이 생겨요. 그 전력 손실, 전선 1m당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 비용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게 될 때의 굵기. 같게 될 때 굵기. 그 굵기가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켈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켈빈의 법칙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런 예제죠. 전선의 단위 길이 내에서 연간 손실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과 단위 길이의 전선값에 대한 금리와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경비의 합계가 같게 되는 전선의 단면적이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단면적이다. 이것은 누구의 법칙인가 라고 했다. 이거요. 누구의 법칙이라는 거죠?
켈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것은 요거는 전압을 결정하는 것은 스틸의 식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선을 가선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지지물이라고 그랬죠. 지지물이 있고 철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되죠. 여기도 지지물이 있고 철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탑이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되겠죠. 근데 전선을 가선할 때 이거를 이렇게 직선상에 가선합니까? 아니면 이거 곡선처럼 가선합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이유가 뭐죠? 왜 이게 전선을 늘어지게 하죠? 이 늘어지게 하는 거.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전선이 금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어요. 금속. 금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속이다 보니까 얘가 기후변화나 날씨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상태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전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력이 증가하게 되면 전선이 끊어질 우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늘어지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 늘어지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늘어지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늘어지게 해야 되나요? 늘어지는 정도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는 것을 dB라고 해요. 2도. 적정 2도가 있습니다. 적정 2도를 두어서 계산을 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2도를 구하게 되는데 결국 2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여기하고 여기 지지물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경관이라고 그래요. 전주와 전주 사이의 거리 이런 얘기인데 경관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에 전선 1m의 무게가 있어요. 무게. 전선에 무게가 있고 무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 대한 장력이 있죠.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얘가 포물선이죠. 이렇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져 있지만 여기가 지지물, 여기가 지지물이면 경관이 있고 장력이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이 도를 D라고 한다면 늘어지는 길이거든요. 최대 수직거리가 되는데 여기하고 요 사이에 수직거리가 여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최대가 되는 지점을 우리는 2도라고 하는데 2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른 이야기 없어요. 얘가 지금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포물선이에요. 결국 이 포물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포물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포물선 방정식.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포물선을 나타낼 때에 대한 포물선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포물선 방정식을 수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좀 크게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A 코사인 하이퍼보릭 포물선이니까요. 이거는 R분의 X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포물선 방정식이. 이 식을 쭉 전개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일반적인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2 팩토리아. 팩토리아는 뭘 얘기하냐면 2 곱하기 1 곱하기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게 2 팩토리아 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4 팩토리아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아시겠죠? 팩토리아에 대한 개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2 팩토리아에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x제곱이 되고요. 요거 다음에 또 더하기 요거 4 팩토리아에 a의 얘가 4승이 돼요. x 4승.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이게 포물선 방정식이에요. 포물선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이제 얘를 근사적으로 얘기하면 y는 a에 플러스
2a분의 x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근사식이 돼요. 근사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곡선의 최저점을 우리는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A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최저점을 A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Y라고 하는 게 있어요. Y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Y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대입을 하게 돼요. 여기다 Y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포물선 식에 의해 가지고 대입을 하는데 이게 수학이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Y에다 대입을 해서 또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거든요. X는 여기를 S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다 대입을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대입되고요. A라고 하는 것도 최저점이 되거든요. 최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거를 대입을 해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우리가 환산을 하거든요. 환산을 해서 정리하면 이거 과정은 그렇다 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걸 지금 설명을 해서 증명하기가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식이. 이게 포물선 방정식에 의해서 이걸 구한다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하면. 그래서 2도라고 하는 계산하는 식은 8배의 T0의 장력이죠. W, 전선 1m의 무게의 S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이 나오는 게 여기도 A를 대입하시면 돼요. A를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가 제곱을 하면 S제곱이 되고 4가 되잖아요. 4가 여기 또 2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8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도라고 한다는 거죠. 2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늘어지는 정도는 2도 요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선 무게가 있고요. 전선 무게가 있고 장력이 있고 경관이 있다면 8T분의 WS 자승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W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W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무게는 어떻게 고려가 되느냐면, 여름하고 겨울이 틀려요. 여름하고 겨울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전선의 무게는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받는 무게가 있어요. 중력에 의해 받는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중이라고 그래요. 전선 자체 무게라고 그래서 자중이라고 하고 바람에 의해서 받는 무게가 있어요. 이걸 그 풍압하중이라고 그래요. 풍압하중. 풍압하중은 이제 우리가 그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판단 기준에 있는데 그 풍압하중하고 합성되는 거죠. 합성. 이렇게 해서 합성해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 전선의 무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W라고 하고 이걸 WC라고 한다면 얘는 WW의 제곱에 WC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게 얘가 합성하중이 된다. 그래서 1m의 무게가 이 값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 판단 기준에 보면은 두께가 6mm, 비중이 0.9인 빙설이 부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렇게 빙설이 붙는 거죠. 빙설이 붙으면 이게 이제 얼음이 착빙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착빙이 되면 빙설이 붙으면 여기 빙설 하중이라고 하는 WI라고 하는 하중이 더 붙어서 그때는 이렇게 돼서 합성 하중이 더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만큼 되어지는 게 바로 W 값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WI를 더해주는 식이 되겠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선의 합성 하중이에요. 그래서 2도를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유도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공식을 유도해서 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요것이 무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T분의 WS 자승이다. 그래서 여기서 T는 장력을 얘기하고요. 장력. D는 2도를 얘기하고 S는 경관이고 이건 하중이다. 1m의 하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장력은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력은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장하중. 당겨서 끊어지는 힘이라고 그러죠.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장하중을 안전율이라고 하는, 이것도 전부 다 어디서 나오죠? 판단 기준에 나오는 이야기죠. 안전율이라고 하는 계수로 나눠주면 장력이 돼요. 그러니까 장력에다가 안전율을 곱해주면 그게 인장하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력과 인장하중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 문제는 실기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늘어지게 하면 이 경관보다 전선의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쭉 피면 전선이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전선이 더 길어지느냐. 그러니까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해보면 이것도 이제 뭐 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계산을 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계산된 수치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증명하거나 뭐 포물선의 방정식 썼던 것처럼 제가 그냥 이런 형태다라고만 얘기해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수학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요 공식 하나 기억하고 경관보다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경관보다 더 길어진다. 얼마나 더 길어지느냐 이거예요. 3s분의 8d 제곱만큼 더 길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전선의 실제 길이다. S는 경관이고 D는 2도고 이거는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전선의 길이는 경관, 요거는 뭐야? 2도. 2도의 제곱이죠. 그만큼 더 길어진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뭐 굳이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도는 원의 방정식, 포물선 방정식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이제 수학적으로 그 부분들이 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빼면 전력공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전선에 2도가 있고 전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력이 이만큼 주어졌어요. 2도하고 전선의 길이를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자, 하중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2도 D를 구하라 그러면 유도하면서 할 거 아니잖아요. 포물선 방정식 유도하면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8T분의 WS 자승이라고 하는 이 식을 기억해서 8배의 장력이 3500이고 W 하중이 3이고 경관이 그림에 보니까 100m죠. 그림에 100m로 돼 있잖아요. S =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도가 1.07m가 나와요. 그럼 전선의 길이가 뭐 무지 길어져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인데 조금 더 길어져요. 즉 100m 더하기 3회 곱하기 100m분의 8배 2도 1.07의 제곱을 해주면 얘가 100.03m예요. 즉 몇 cm 늘어나요? 3cm만 늘어나도 100m가 돼버리면 워낙 경관이 길기 때문에 전선 3cm만 늘어나면 2도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1m가 늘어나는 거, 1.07m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7에 100.3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 걸 잠깐 볼게요. 가공 송전선로의 전선을 가선할 때 하중과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적당히 2도를 주어야 해요. 근데 이 2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2도가 적으면 2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텐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좌우로 크게 흔들려서 다른 상전선과 접촉을 위험하게 되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죠. 대신에 장력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는 거 틀렸고 접촉하는 것도 틀려요. 이거는 2도가 작으면이 아니라 2도가 크면 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가선하는 것은 2도를 작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주는 게 아니라 작게 하는 것이죠. 2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게 되고 심할 때는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된다. 이게 2도를 작게 하면 장력이 증가하고 심할 때는 전선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이는 게 아니죠. 스티킹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2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제어한다. 맞는 거죠. 2도가 크면 클수록 지지물의 철탑의 크기가 그만큼 더 커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지금 전부 다 전선에 관한 이야기들을 배우는 거예요. 뭐 수치적인 해석은 둘째치고 가장 간단한 이론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전선을 이렇게 2도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상의 선이고요. 얘는 전선이죠. 그러면 이게 송전선로를 가선을 했어요. 이렇게 얘가 400m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400m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다면 2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면 얘가 흔들려요. 좌우로. 좌우로 흔들려요. 이걸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빙설이 부착됐다가 이 빙설이 떨어지면 전선이 이렇게 다 뛰어요. 왜? 기타줄 튕기듯이 뛰어요. 이걸 도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안 생기진 않아요. 생겨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해라? 전선이 진동하거나 도약하게 되면 얘를 억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진동하게 되거나 도약하게 되면 억제를 해줘야 돼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상부 전선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옆에 수목하고도 접촉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 생기는 이유 등이 이런 거예요. 전선과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배후에 소용돌이가 생겨요. 소용돌이. 바람에 의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요거는 자동차도 그런 거죠.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자동차 뒷부분에 뭐가 생기죠?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빨리 나가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또 자동차를 유선형으로 만들어주고 뒤에다 날개를 달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와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와류로 인해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교번력이 생겨요. 진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크고 가볍거든요. 그 지름이 크고 가볍기 때문에 이 진동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게 자꾸 미세한 진동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 얘는 진동이 하잖아요. 진동. 흔들리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피로해지면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젓가락도 처음에는 딱딱하고 길지만 그걸 자꾸 진동시켜 보세요.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그럼 결국은 어느 한 부분이 피로해지고 누적되면 그 부분이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튼튼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줘서 진동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진동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해주는 장치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억제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진을 잠깐 하나 보여드렸죠. 사진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나나요? 요거를 한번 다시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요걸 한번 키워볼까요? 자, 여기 부분이죠. 지금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런 부분이 보이죠. 요거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설치해 주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댐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추가 있는 거죠. 댐퍼. 요게 댐퍼입니다. 무게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OPGW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OPGW 케이블은 요거는 이제 가공지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공지선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빼버리고 요걸 ACSR이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보강을 해줘요. 전선이 요거잖아요. 전선이 요건데 전선 주위에다가 이걸 보강해주는 요런 것이 있죠. 전선 주위에다가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머로드라고 그래요. 아머로드라고 하는 걸 전선을 보강해주고 보강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댐퍼라고 하는 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전선의 지지점에 가까운 곳에 댐퍼를 달아 진동을 감소시키고 거기에 전선을 보강하는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아머로드를 설치한다. 자, 이 댐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톱 브릿지 댐퍼, 토셔널 댐퍼, 또 뭐 배지 댐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댐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아머로드 댐퍼입니다. 아머로드 댐퍼. 이게 댐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전선에 대한 진동 이걸 흡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선이 도약을 하게 되거든요. 도약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도약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옵셋이라고 하는 걸 둬요. 옵셋. 지금 보면 옵셋은 여기 잠깐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 전선과 이 전선과 이 전선이 약간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전선이 지지되고 여기 전선이 지지되고 여기 전선이 지지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사이가 나란하게 즉 철탑의 암이 똑같이 된 건 아니죠. 여기는 2개면 여기는 3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옵셋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옵셋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옵셋.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스페이서 댐퍼를 보여주는 거고요. 댐퍼입니다. 댐퍼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옵셋을 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탑의 전선에 옵셋을 충분히 두도록 하고 있다. 옵셋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상부 전선과 접촉하여 단락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을 충분히 두도록 한다. 그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탑의 그림을 그려보면 상부는 여기 암이 작잖아요. 여기 또 암이 길어요. 중간에는 암이 또 작죠. 그랬을 때 전선을 가설할 때 여기다 가설하고 여기다 가설하고 여기다 가설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간격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 간격이에요. 즉 요렇게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상과 상가의 간격, 여기 상 사이 절연 간격이 되는데 요것을 상간 간격인데 옵셋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옵셋을 두어서 전선이 도약하면 상부 전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벌써 삼각형으로 배치가 돼 있죠. 여기서 삼각형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삼각 배열이라고 그래요. 삼각 배열을 하게 되는데 삼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뛰더라도 상부 전선하고 접촉할 우려가 없죠. 만약에 수직 배치가 되면 여기 되면 수직 배치는 절연 간격이 좁아지니까 단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삼각 배열 계속 이렇게 삼각 배열이 되는 거죠. 삼각 배열이 되면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옵셋이라고 하는 것이 상간 단락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장력이 얼음이 부착됐다가 그게 얼음이 녹아서 떨어지면 장력을 잃게 되고 전선이 반동적으로 튀어 오르면서 상부 전선과 상부 전선과 접촉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전선의 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도약이 되어지면 접촉해서 단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둬야 된다? 옵셋을 둬야 된다. 전선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점을 보강하고 다음에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댐퍼를 설치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약에 대한 부분과 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가공 송전선로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 찾았어요. 댐퍼, 토셔널 댐퍼를 설치한다. 다음에 경동선을 ACSR로 교환한다. 이거는 더 ACSR이 심해진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스프링 피스톤 댐퍼하고 같은 진동, 이 같은이라는 얘기가 좀 그래요. 댐퍼와 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진동을 제지하는 것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경동선을 ACSR로 교환한다. 그 다음 클램프와 전선 접촉기 등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적당한 전선을 첨가한다. 클램프 부근에 뭐 이런 거 다 맞는데 오히려 경동선보다 이게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진동이 더 달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타입니다. 같은이 아니라 같은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예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선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애자가 쓰인다 그랬죠. 애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선을 봤으면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애자를 봐야 되는 거죠. 애자는 지금 여기 보면 요 애자죠. 요게 1년짜리 애자인데 얘가 무슨 애자입니까? 얘가 무슨 애자입니까? 이렇게 생긴 애자가 현수애자죠. 현수애자. 얘가 현수애자입니다. 몇 개가 달려있죠. 여기 씌워보면 대략 뭐 9개, 10개, 뭐 11개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154 송전선로입니다. 154 송전선로. 154 송전선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수애자가 있고 뭐 또 핀애자도 있고 장간애자도 있고 라인포스트 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애자가 있어요. 자, 일단은 애자. 그 애자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애자는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지지물하고 전선하고는 절연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절연이 안 돼 있으면 전선이 바로 지지물을 통해서 대지하고 연결돼 버리면 누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을 해주는 목적이에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레이터. 인슐레이터인데 인슐레이션 하면 절연됐다는 얘기죠. 아이솔레이션, 인슐레이션 뭐 이런 얘기인데 인슐레이터가 그런 거예요. 애자를 사용하는 것은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애자는 그러면 절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이게. 구비 조건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봐요. 애자의 구비 조건. 절연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충분한 절연 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자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애자 그림이 있잖아요. 충분한 절연 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자를 보면 여기가 구불구불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불구불 돼 있어요. 왜 평평하게 안 했을까요? 여기도 보면 애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도 구불구불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요 안에도 구불구불이에요. 요 안에도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 요 안에서 구불구불거리고 요 안에서 구불구불거리고 요렇게 해요. 그거는 뭐냐? 왜 구불거렸느냐라고 하면 쭉 피면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연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자도 지금 여기가 구불구불 돼 있는데 현수애자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얘가 현수애자, 위에 건 핀애자인데 이거는 핀애자죠. 그런데 이 애자를 갖다가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쭉 만들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핀을 달아서 고정하게끔 돼 있어요. 전선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는 애자하고요. 여기다가 애자에 갓을 씌워 만들어서 구불구불하고 다시 갓을 만들어서 구불구불, 갓을 만들어서 구불구불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그만큼 더 직선으로 쭉 가는 것보다 이렇게 거리가 한참 늘어나죠. 얘가 절연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갓이 왜 있느냐, 이런 것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왜 있느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구불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 내력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눈이나 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연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깨지지 않아야 돼요. 충분한 기계적 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로 만들어진 거죠. 사기라고 그러죠. 자기로 만들어진 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깨지지 않도록 뭐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기도 해요. 합성수지 재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간애자나 폴리머 애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머 재질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좀 더 이런 현수애자나 핀애자의 재질처럼 깨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있고요. 폴리머 애자도 있고요. 오랜 기간 사용해도 전기적, 기계적 특성의 열화가 적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자기예요. 자기. 도자기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기, 도자기. 그런 자기류로 만드는 것, 도자기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원래 애자는 그 도자기류 같은 자기재 재질로 만드는데 근데 그게 잘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른 재질을 쓰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사용해도 전기적, 기계적으로 어떤 그 특성이 변화가 없어야 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도 있어야 되고 절연 내력도 있어야 되고 눈, 비에 대해서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야 되고 온도가 급변해도 뜨거웠다 추웠다 해도 잘 견뎌야 되죠. 그리고 습기도 흡수되지 않아야 돼요. 습기에 대해서도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애자가 좋은 애자다. 그래서 애자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핀애자입니다. 자, 핀애자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보셨죠? 자기재, 유리재, 자기나 유리를 쓰는데 자기재가 좋다는 거죠. 그걸 2층에서 3층으로 해서 시멘트로 접합하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아연 도금한 핀 이걸 박아서 베이스에다 지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게 핀애자는 주로 배전선로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완금이에요. 완금. 전주 위에 설치하는 이게 완금인데 완금에다가 이러한 핀애자의 모양 이렇게죠. 이러한 모양 요거를 관통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볼트 너트로 고정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얘가 핀애자. 이 핀애자는 주로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직선으로 가는 곳에 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려면 장추도를 보시면 돼요. 장추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요 부분이 완금이에요. 완금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애자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보세요. 이 부분에 보면 이런 핀이 있죠. 이런 핀, 이건 머신 볼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보이는 요 부분이 여기 있죠. 요게 뭐예요? 바로 핀애자예요. 핀애자. 여기도 핀애자죠. 이런 곳에 쓰이고요. 지금 요거는 까치 집지어 놓은 거죠. 이런 건 다 철거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추라고 그래요. 핀애자가 어디 쓰이는지 아시겠죠? 핀애자는 그런 직선주에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현수애자죠. 이런 곳에서는 현수애자는 여러 개를 이어서 설치하는 것이 현수애자입니다. 여러 개를 이어서 설치하죠. 이게 이제 핀애자를 이렇게 생겼다. 핀애자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핀애자는 애자 바인드를 해야 돼요. 애자 바인드. 그러니까 여기 이 홈 부분에다가 전선이 들어가게 되고 전선이 지금 방향을 봐선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 바인딩으로 애자하고 전선을 묶어줘야 돼요. 애자하고 전선을 묶어줘야 이제 전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애자 바인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수애자는 아까 이 여러 개를 이어서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이 여기에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결합이 돼서 한 줄로 쭉 이어요. 한 줄로 쭉 있는 것을 1년이라고 그래. 1년. 여기서 이제 이 지름이 나오는데 254mm. 250mm 표준 애자라고 그러는데요. 254mm고요. 애자를 여러 개를 잇는데 몇 개를 잇느냐에 따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전압이 틀려져요. 애자를 잇는 그 개수에 따라서. 다음 표에 보면, 여러분 책에 있는 표에 보면 이런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애자를 두 개를 이으면 여기죠. 요 사이 전압까지 견뎌요. 이게 22잖아요. 22. 그러니까 두 개 내지 세 개가 22 정도에 적당한 거예요. 2 to 9. 그 다음에 66이 송전 전압인데 66이면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4개 정도가 되면 66 정도가 견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자 하나가 이제 전압이 예를 들면 뭐 10kV를 견딘다면 애자를 5개를 달면 50kV를 견딘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애자 효율이라고 있는 게 있어서 5개 단다고 그래가지고 50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애자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전압을 지지하게 되는데,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절연을 하면서 지지하게 되는데, 그게 4개에서 6개면 66, 10개에서 11개면 154, 12개에서 13개, 18개에서 19개, 3, 4, 5죠. 765는 40개에서 45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애자 한 개의 섬낙 전압이 있어요. 애자 한 개의 섬낙 전압. 애자는 주수 섬낙 전압, 건조 섬낙 전압, 충격, 유중 파괴 이런 전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조 섬낙을 일반적으로 80이라고 본다면 애자를 10개 달면 건조 섬낙이 8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자가 한 개가 80이면 10개면 얼마요? 이론상 800이 돼야 되겠죠. 그잖아요. 근데 이론상 800이 안 돼요. 실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10개인데 80인데 실제는 59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애자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효율이에요. 효율. 애자 효율.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걸 연능률, 연효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의 섬낙 전압이 되는 거고, 이건 한 개의 섬낙 전압이 애자 개수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걸 갖다가 애자 효율이라고 한다. 자, 애자가 1년, 2년 하는데 연능률, 련 하거든요. 이걸 련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애자련이에요. 몇 개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 되어 있네요. 얘가 18개예요. 18개. 그리고 얘가 뭐예요? 2련이죠. 2련. 요걸 1년이라 그러고 요걸 1년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2년이라 그래요. 2년. 이해되시겠죠? 그럼 얘는 지금 전압이 3, 4, 5 정도 되겠네요. 3, 4, 5.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애자가 철탑에 연결이 되어져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애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여기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여기 철탑이에요. 그러면 여기 애자를 달잖아요. 이렇게 10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전선을 설치하죠. 전선을 이렇게 현수 크램프로 전선을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얘가 전선이에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철탑과의 정전 용량이 존재해요. 애자니까. 이렇게 정전 용량이 존재하고 애자와 애자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정전 용량이 다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 용량이 있다면 Q 이퀄 CV거든요. Q 이퀄 CV잖아요. 즉 V는
C에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애자가 가지는 합성 정전 용량, 두 번째 애자까지 합성 정전 용량, 세 번째 애자까지 합성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의 값이 다 달라지거든요.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애자의 연결 개수에 따라서 애자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의 분포가 각각에 존재할 거고, 얘네들이 정전 용량이 합성 정전 용량이 달라져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애자에 걸리는 전압, 이 애자에 걸리는 전압, 이 애자에 걸리는 전압이 이것 때문에 다 틀려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쭉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전압이 걸리더라는 거죠. 자, 애자 개수를 쭉 보면 전압이 여기가 최저 전압이고 여기가 최대 전압인데, 얘가 전체 전압의 한 21%, 최저가 여기가 한 뭐 6에서 7% 정도 돼요. 걸리는데 이렇게 걸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최저로 걸리는 게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철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최저가 되는 거죠. 최저가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이 되겠죠. 3분의 1 지점에 최저가 오고요. 대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어디예요? 전선. 전선 쪽에서의 그 전압이 가장 많이 걸리더라라는 통계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전압 분담이 제일 큰 부분은 얘가 되고요. 전압 분담이 가장 작은 것은 얘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뇌서지가 철탑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상 전압이 팍 해가지고 철탑을 타고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전선로로 쭉쭉 뻗어가겠죠. 그때에 애자가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가 깨지느냐? 얘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깨져버리면 뚝 떨어지죠. 지락사고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해야 돼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탑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얘는 한 20개 정도 되니까 뭐 3분의 1 지점이면 대략 뭐 5개, 6개 정도 되겠죠. 적게 걸리고 여기는 뭐예요? 많이 걸리고 전선 쪽에서는 많이 걸리고 이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러한 놈을 설치해버리면, 요렇게 생긴 고리 모양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킹링이라고 그래요. 아킹링. 소호환이라고 그래요. 소호환이라고 하는 아킹링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버리면 전압 분포가 이게 정전 용량이 다 거의 균일해져 버려요. 그래서 정전 용량이 균일해지게 되고, 서지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서지가 흘러 들어올 때 애자련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킹링에서 방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쪽으로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자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애자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애자가 깨지는 거, 섬락이라고 하죠. 애자가 빛과 잡음을 내면서 깨지는 걸 섬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수애자는 연결 개수에 따라서 각각 정전 용량이 다르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전압 분포가 달라진다. 그래서 전압 분포가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는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선에서 3분의 1 지점 되는, 3분의 2 지점,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 되는 부분, 철탑에서부터 한 세 번째 정도 되겠죠? 그 애자가 전압 분담이 최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전압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섬락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킹링 또는 아킹혼, 혼은 뿔 모양이에요. 뿔. 링 모양이 아니라 뿔 모양으로 생긴 거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링 모양으로 생긴 그런 아킹링이나 아킹혼을 설치해 가지고 애자련의 전압 분포를 개선하고, 섬락이 일어났을 때 애자련면을 타고 섬락 전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해서 애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거는 애자련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킹링이나 또는 아킹혼을 초호환,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현수애자에서 주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애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거기 무슨 애자가 있냐면 내무애자. 이거는 내무, 안개, 스모그 아니에요. 스모그 인슐레이션이니까 안개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안개나 또는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견딜 수 있는 애자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내무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간애자는 이것처럼 이게 긴 애자를 얘기하죠. 막대기 모양으로 긴 애자. 이것도 일종의 현수애자인데 현수애자는 조립을 하잖아요. 근데 장간애자는 이미 그냥 제품화돼서 만들어진 거죠. 긴 원통의 막대기 모양으로 역시 이것도 이제 연결 배수를 변화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애자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장간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에 관한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봅시다. 예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무슨 예제가 있느냐?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보니까 습기도 잘 흡수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눈비 암기에 대해서 충분한 절연장을 가지며 누설 전류가 많으면 안 되고요. 선로에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지며 이상 전압에 매우 잘 견뎌야 되겠죠. 적어야 한다 아니죠. 굉장히 쉬운 얘기죠. 상식만 생각해도 답이 다 보이잖아요. 현수애자는 뭡니까? 물어봐요.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볼 소켓, 크레비스. 크레비스는 이런 거예요. 핀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핀. 요거는 볼 소켓. 아까 보셨죠? 볼하고 소켓. 그러니까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볼이 달린 거예요. 볼. 그러면 요 부분에 위에 부분이 소켓이 되는 거죠. 윗부분이 소켓이 돼서 볼이 소켓에 끼워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개수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야? 현수애자라고 그러죠. 2층에서 4층의 간 모양에 자기 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기를 주철제 베이스로 지지해서 핀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핀애자입니다. 핀. 다음에 연결 개수를 가감하죠. 송전전압을 사용할 수 있고 2개, 3개, 4개 뭐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그 전압이 점점점 올라가죠. 그 다음에 2년 또는 3년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다음에 소호환을 설치하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죠? 소호환. 애자련에 걸리는 전압 분포를 개선해서 애자가 어느 한 부분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애자련을 보호하는 거죠. 자, 10개 현수애자를 연결했어요.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뭘까요? 철탑에서부터 세 번째 애자, 철탑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애자가 가장 적다라고 하죠. 가장 많은 것은 전선 쪽 애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